자, 여기 보면 이제 원의 민족차별 정책과 문벌주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잠깐 이제 보기 전에 이걸 좀 볼게요. 예.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별로의 차별 정책을 실시했죠. 그래서 이제 그 순서를 보면 이렇게 먼저 정복한 순서대로 이제 이렇게 차별을 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먼저 점령한 사람은 이제 정복하고 협력했던 사람들은 지배적으로 편입시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끝까지 개겼던 민족들, 남송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말단을 뒀죠. 예, 이 보면 자, 제일 이제 큰 민족 그 지배 집단은 몽골인이죠. 국족이라고 할 만큼 이제 정치, 군사력, 요직을 독점을 했고, 그다음에 생목인이죠. 생목인은 눈에 색깔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인제 주로 이제 서역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생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재정, 경제 관련된 내용이고, 이들 상당수가 이슬람 교도들이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세 서역인으로서 인제 재정, 경제를 담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한인인데, 여기 한인이라는 개념은 강북에 살고 있는 한족을 얘기하죠. 그 외에도 인제 여진족이나 거란인, 그다음에 자평, 고려인, 요것들이 한인의 개념에 들어가죠. 그래서 남인은 그 남송 지배의 한인들, 강남에 살고 있는 남인들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들은 이제 만자라고 해서 제일 차별을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인구 비중도 보면 요쪽 애들은 잘해봤자 뭐 3% 인데 여기는 거의 83% 죠. 그러니까 거의 피지배층, 그러니까 걔네 말단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받았다.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강남인들의 특징이고요. 이들은 이제 뭐냐 그 문화적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제 문화적 수준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 차별받다 보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제 나중에 말기 때 반란이 일어날 때 주로 이 강남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민족별 차별 정책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복하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다. 예.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원의 세조는 남송을 멸하고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북방 민족이 중국 정체를 지배하는 정복 왕조를 수립하였다. 저는 원은 정복민의 통치에 임해서 철저하게 민족 차별 정책과 함께 몽골 지상주의를 국가 경영의 기본 삼았다. 일반적으로 유목민족에 대한 한인의 자세는 북방의 오랑캐로 천시했지만 몽골인의 한인, 특히 한인 지식층에 대해서도 아주 경멸한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한인 지식진들은 생산에 종사하지 않고 유교적 교양을 자랑하면서 허송하는 사대부에 대한 경고는 원제국 통치 100년 동안 계속되었다. 자, 몽골은 정복민에 대한 대우의 기준은 그들이 대정복 정책 때에 피정복민이 어떻게 협조하냐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따라서 원조 치하의 정복민의 신분 구분도 대체로 몽골의 항복한 순서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이렇게 있죠. 자, 제1을 계층은 몽골인으로서 그들은 이제 국족이라고 하여 가장 우대되었고 업무 요직을 독점했으며 사회 경제적 특권을 뭐냐면 누렸다. 다음 이계층은 서역인인데 서역인은 생목인이라고 인제 하고 우대한 것은 몽골족의 독특한 민족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몽골인에게는 군사적 정복 수단 외에도 정복지에 대한 행정 기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생목인의 역할은 조세 징수와 국가 재정 관리, 통상, 외교, 정복지 통치 등에서 눈부신 공적이 남겼다. 실로 몽골의 강한 한 정복지 지배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 생목인의 뛰어난 경영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생목인의 범위는 상당히 많죠. 이 서방계 각종 종족들을 의미하는데 탕구투족, 뭐 위구르, 나이만, 티베트, 이란, 인도, 아라비아인들을 포함하고 때때는 유럽인들의 그까지 거기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자, 3 계층은 이제 금조 치하에 있었던 거주하던 하복민의 한인이라고 인제 일컫는데, 요 한인들은 뭐 한족도 있고 여진족도 있고 거란족도 있고 고려인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 3 계층은 약간 우대였다. 몽골에 대항해 투쟁하다가 원해에 복속한 고려도 이에 준했다. 4 계층은 남성 시대 때 강남인으로서 남인 또는 만자라고 하는 데서 천대를 받았다. 제국 내에 이제 몽골족이 대체로 15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해 상계층은 200만 호, 사계층은
저희 1,000만 명이 넘고 있었다. 그 전체 인구 비중에서 80% 넘어요. 예. 자 이런 이제 그 뭐냐면 민족 차별 계층은 특히 간직 임용의 때에 뭐냐면 엄격한 신분 구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인제 간직 임용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게 또 좀 복잡해. 상당히 좀 복잡하거든요. 그 원대의 그 정통적인 관리 선발 방식도 있고 거기에다 한인 선발 방식 과거 제도 관련된 것도 있고 이렇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좀 볼게요. 자 원대 관리 선발은 중국식 과거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인 특히 강남의 사대부에게 아주 불리한 차별 시험이었다. 그래서 인제 그 과거제도가 실시됐긴 했는데 과거제도가 인제 그 앞에 있는 뭐 송나라나 뒤에 있는 명청 때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과거 횟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과거를 뽑는 선발 인원도 적었어요. 거기에다가 한족들에게 되게 불리한 게 뭐냐면 그 민족별 그 커터제를 실시했어. 그래 갖고 민족별 커터제를 실시해 가지고 그 당시 인제 그 4개 계층에게 각각 25%, 25%, 25 이런 식으로 커트제를 실시한 거야. 평등한 것 같지만 인구 비율에 보면 한족들이 80% 넘는 데 비해서 25% 인원밖에 과거에 합격할 수밖에 없고 근데 반해서 국족 같은 경우에는 몽골족 같은 경우 21.5%에 비해서 25%가 할당받잖아요. 그만큼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분리돼 있고 그다음에 이 과거 제도에서 인제 선발된 인원들이 되게 고위직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고위직으로 가는데 그 자체가 너무 적고 그다음에 인제 선발도 인제 별로 안 하기 때문에 한족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한족들이 과거를 포기해, 한족 지식인데. 그래 가지고 주로 인제 뭘 하냐면 그 돈이나 벌자 해 가지고 이런 이제 시곡이나 소설을 이렇게 많이 써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시곡 대본이나 소설을 쓰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 과거 시험은 몽골인 생복인을 대상으로 한 우방과 한인과 강남인을 대상으로 자방으로 갈려지는데 한인과 강남인 같은 수를 뽑았기 때문에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문화 수준이 높은 강남 지방의 사대부에게는 아주 불리했다. 과거 시험에도 몽골의 민족차별 정책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원단은 과거 시험보다는 어떤 식으로 고위직 관료를 많이 뽑느냐면 문벌주의를 이제 채택했어요. 그래서 이걸 근각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근각. 예. 그래서 인제 근각을 통해서 그 뭐냐면 했는데 이 근각은 뭐냐 하면 근각은 주로 인제 뭐냐면 그 이게 이제 얼마나 인제 뭐냐면 그 몽골족을 그러니까 몽골족이 정복하는 과정에 얼마나 이렇게 도와줬느냐 예전에.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이 그 뭐냐면 몽골족을 이제 그 정복할 때 도와주는 정도에 따라서 인제 정하는 거야 이 금각은.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전에 뭐 생목인이나 한인들이 되게 많겠죠. 이 생목인 한인들이 그 몽골족들이 정복할 때 옆에 끼어 가지고 도와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인제 금각이라고 해서 이들과 통혼권을 형성해 가지고 몽골족들은 좀 우대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인제 뭐냐면 고위직 관료로 이렇게 등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요 금각에 들지 못하는 이제 그 만인들 그러니까 강남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 금각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뭐냐면 여기 금각을 통해서 고위직 관료로 못 들어가게 된 거야. 예. 요런 걸 인제 그 보시면 되는데 자 하여튼 볼게요. 원은 고급 관료는 은운제, 세습제, 추천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각이라는 것을 인제 통해서 했다.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제도가 있어요, 과거제도. 과거제도도 이제 고위직 관료를 선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과거제도가 앞에 있는 이제 의문제나 세습이나 추천제, 금각을 통해서 보다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많이 뽑지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인제 아까처럼 남인들 입장일 때는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되기 때 적용했다고 했죠. 그다음 하급 관료는 수령관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 수령관들은 주로 수령관 아니 수령관 영령관이죠. 예. 영령관 또는 수령관이라고 또 하죠. 영령관이라고 읽겠냐? 이 숫자인가? 예. 그 책에서는 영령관이라고 돼 있는데 수령관 하여튼 영령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령관들은 여기 수령관에 좀 어떤 책이 영령관으로 돼 있거든요. 하여튼 뭐 수령관을 읽을게요, 수령관. 예. 수령관에는 서리 출신제 혹은 이혼 세공제 이런 것들인데 자 이 서리 출신제 서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면 예전에 그 뭐냐면 그 서리들이 계속 이제 세습제로 이렇게 내려온 게 있거든요. 이걸 서리 출신제라고 하고 이용 세공제도 일종의 뭐냐면 하급 관리를 주로 뽑아요. 그러니까 한인들 대상으로
간단한 시험을 거쳐서 하급 관리를 보는 시험이야.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온 세공제야. 그래서 예전에 세습 서리가 세습 과목으로 쓰게 되었던 것을 통해서 뽑거나 아니면 하급 관리 같은 이온 세공제를 이렇게 뽑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이제 고급 관료로 임명한 의문이나 세습제는 모두 가문을 중시하는 그 인물 선호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이걸 금각이라고 한다는 거. 예. 요런 것들은 다 금각이라고 해요. 예, 요거 금각. 자, 그래서 인제 금각에 입각해서 뽑고, 추천제의 경우에도 추천하는 사람들의 친척이나 제자, 고리 등 그 각각 민족의 은혜도 있고 관계에 진출하고 있다. 그래서 인제 원대 그 고급 관리 임용은 귀족제의 인제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만 원대 문벌 귀족제는 예, 중국의 정통사업과 달리 몽골족과 친인척 관계가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몽골도 금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이 금각 영호에 따라서 그 고급 관료의 진출 통로가 결정됐다. 그 원조가 관리 임명의 기준은 이와 같이 금각을 둔 것은 몽골 유목사의 주종 관계 풍습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제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관리 등용제도를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관리 등용제도는 정관, 아이고. 자, 정관하고 고급관인 정관하고 그다음에 수정관, 영영관인 수정관,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래서 고급 관리들은 이제 음서, 그다음에 세습, 추천 이런 것들인데, 자, 이런 것들은 다 금각에 의해서 있다. 금각이라는 것은 예전에 인제 몽골에 얼마나 협조적인 가문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제 결정했고, 수영관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냐, 여기도 있고 이제 과거 제도가 있죠. 고급 관료에서 여긴 안 나왔지만 과거 제도 있고, 수영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리 출신제, 그래서 세습지고 이렇게 받는 거고, 그 이원 세공제 간단한 취재 정도 인제 시험을 보는 거야. 이건 하급 관리도 인제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인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제도는 그 수가 적었고 민족별 쿼터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강남 지식인들은 이거 잘 안 봤어요. 그리고 수영관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 강남 지식인들 잘 안 보죠. 그래서 인제 대개 보면 강남의 그 당시 지식인들은 그 뭐냐면 간직에 올려놓은 거보다는 그 소설책이나 그다음 대본을 쓰는 식으로 해서 돈벌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인데, 요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이제 자세히 적혀 있냐면 저쪽 그 어디야, 아 그 원나라 그 있죠. 그 중국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원나라 편에. 관련된 내용이 예문하고 관련돼서 문 잘 적혀 있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모의고사에서 요 관련된 내용을 냈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제 일단 요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원대의 이제 관료적 그 뭐냐면 구조 특성을 볼게요. 자, 원조치하의 이제 고급 관료는 정관과, 그다음에 인제 이들은 인제 고위직 관료예요. 그다음 하급 관료인 수정관은 어느 정도 인구 비율로 구성되기 정확하지 않다. 단지 성적 대독 말년의 통계에 의하면 정관의 총수가 22,000 명, 이 가운데 몽골 서역인들이 6,780 명이고 나머지는 15,718명 중국인 정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대개 보면 한인들이 되게 많고, 왜냐하면 한인들이 금각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예전부터 몽골의 합조적인 관문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남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죠. 자, 이러한 수치는 원조가 남송을 원하고 30년이 지난 시대 통계로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몽골인과 생목인의 수가 다수의 차지하 어 비례를 보면 몽골인과 생목인의 수가 다수에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인제 있고, 몽 인구 비례에 보면 이거보다는 인구 비례 보다는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차지하는 수에 따라서 보면, 그러니까 인구 비례에 차지하는 수에 비교해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넘어가고, 자, 강대한 중국적 통치에 의해서 중국식 주현 제도를 채택하고 중국적인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가지고 통치하기 위해선 방대한 관료군이 필요했고, 특히 정보 강조로서 한인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세금 징수와 그다음에 부역 동원을 필요할 말단 하급 관료가 필요하죠. 일종의 일명 수정관들이 필요했던 거야. 수정관들이. 예.
그래서 인제 가나석 하급 관리들 그러니까 수령관들은 정관의 수십 배에 달했다. 자 그래서 원조국의 중국의 과거제를 부활시켰던 것은 다수의 관리를 필요로 했던 사회 변화의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했는데 요거는 잘못된 문장이에요. 마치 중국의 과거 제도가 하급직 관료를 뽑는 식으로 인제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중국 과거 제도에서 합격한 사람 과거 제도는 요거 합격한 사람들은 고위직 관료 나갔어요. 근데 그 비에 그 고위직까지 올라갔지만 그 비중이 적었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실시되지 않았죠. 거기다 이제 금각을 통한 뭐 세습제라든지 음소제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비중이 상당히 적었다는 거. 예. 그래서 요 내용은 틀렸다. 그게 이거 어디 나와 있냐면 중국 역사에 나와 있어요. 다른 책에도 있고. 과거 제도는 고위직 관료 뽑기 한 거지 하위직 관료 뽑는 게 아니에요. 하위직 관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과거와 약간 비슷한 게 급이 약간 낮은 이혼 세공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따면 치제 정도 되는 시험이거든요. 요 정도에 뽑는 거지. 과거 제도를 인제 뭐냐면 부활시키는 원인이 이것 때문이냐 고위직 관료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요. 예 다른 책하고 좀 다른 서술 방식이 서술돼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제도가 부활된 거는 이게 인제 우리나라하고 연결돼 있는데 충성왕 있죠, 충성왕. 이 충성왕이 몽골의 이제 대도에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과거제도 부활을 상당히 주장을 해요. 그래 갖고 이제 인종 때부터 이게 과거제도가 이제 부활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때부터 이제 과거제도를 실시했는데 물론 과거제도 그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실시한 것도 아니고 실시 횟수가 되게 별로 없었죠. 예 적었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그 원어 과거제도에 이제 합격해 갖고 합격한 사례들이 좀 있어.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한예종 아니 여기 인고 기출문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야 저쪽 이제 한국사 능력 검증 시험 기출문제 나왔어. 이 원나 때 과거 시험에 응해서 많은 그 고려인들이 그 뭐냐면 합격하는 사례들 관련된 내용이 예문에 나오고 그때 그 뭐냐면 신진사대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권문세족 계층이 거기 들어와서 많이 합격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요거는 좀 내용이 틀렸어. 요거는 요 문장 자체가. 자 하여튼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이렇게 관리 선발과 관료의 2층 구조는 정보 강조로서 중국을 지배하기 위한 타고난 인사제도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고급 관료인 정관을 문벌주의, 금각에 의해서 임명하고 하급 관리는 수령관이라고 하여 낮은 직급으로 조직하여 제4계층인 남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민족적 차별 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존심이 강한 항해층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다. 자 이런 관료사의 이원적 구조는 민족 차별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원의 국가 통치기구를 볼게요. 원의 국가 통치는 중앙 조직하고 지방 조직을 볼 수 있는데 자 원의 국가 조직에 중서성이 있고 행정을 담당하죠. 추미선 같은 게 군사, 그다음에 어사대는 감찰 이렇게 해서 중앙 집권적 황제 체제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지방 행정 조직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성이라는 것들이 등장해요. 원래 성은 행중서성의 약자죠. 원래 이제 말 그대로 중서성의 추창소라는 의미에서 행을 붙였는데 실제 중앙의 중서성과 별개 조직이에요. 지방의 이 행중서성을. 그래서 이제 이게 행성이 됐다가 나중에 성으로 약칭이 되죠. 그래서 지방 조직의 상위 행정 단위를 성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고 이것이 나중에 명청 시대까지 계속 가죠.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최고 행정 기관을 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상급 행정 단위가 됐고 자 그리고 인제 이런 것도 있고 로라는 단위가 있는데 요게 가로 가치관하고 부주연도 그 밑에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원대 국가통치기구는 몽골 제후의 정복 국가 체제로부터 중국적 관료 체제로 전환된 것이 그 특색이다. 그러니까 국명을 원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를 내몽골에서 하북의 대도로 옮기고 왕의 선출도 몽골식 쿠에타이에 의한 추천제에서 세습제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인제 쿠에타이는 인제 초창기 때만 열었고 여기에서 뭐 쿠에타이 해 갖고 이제 추천해 갖고 한 건데 실제로 나중에도 쿠에타이 열긴 해요. 근데 형식적인 거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이미 정해져 있는 이제 그 후계자를 그냥 추인해 주는 정도 되는 거야.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식 관료 조직을 채택한 점도 여러 면에서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먼저 중앙행정기구로 보면 세조가 즉위한 중통 원년에 중서성을 설치하고 이어서 최고 군사기인 추미선을 그리고 감찰인 어사들을 설치했다. 이거 보면 중국식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한계 지배체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이와 같이 행정, 군사, 감찰 기구의 상권 체제는 이미 지난 제국에 이래요. 중국의 관료 조직이고 원이 이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원제국의 중국식 행정기구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다만 이 원대 중앙행정기구의 특성은 중서성이 유일한 최고 정무기관이며 문화성이 설치되지 않고 삼서성은 잠시 두었으나 곧 폐지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송나라 때 이제 연결돼 보면 송나라 때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을 다 뒀죠. 그렇지만 거의 기능이 없죠. 기능이 없고 다만 그 밑에 이제 차관급 정도 되는 참지정사나 이런 사람들이 민정만 담당을 하고 나머지 이제 그 중서성 그 삼성 밑에 있는 여러 간직들은 일종의 허직이거나 명예직을 두어서 일종의 고위 관료 나이 많은 고위 관료직들 나이 많은 그 관리들에게 이제 명예직을 주는 거였죠. 그래서 인제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문화성과 상서성을 설치 안 했고 그냥 중서성만 두고 요게 인제 그 여러 가지 기능을 뒀다. 그러니까 좀 단순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송나라의 복잡한 간직을. 예. 자, 그래서 중서성이 상서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그 때문에 육부가 중서성에 속했다 했죠. 그래서 이제 중서성이 육부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예전에 당나라 관제도 다시 돌아온 그런 느낌이 드나요? 자, 지방행정제도는 송대와 같이 노를 두고요. 그 아래 부주현을 뒀는데 나중에 이제 노 위에다 행성을 두죠. 행성. 근데 이제 그러나 원대 지방행정제도의 가장 독창적인 거는 행중서성, 약칭 행성이고 이게 더 약칭돼서 성이죠, 성. 그래서 지방의 행정 단위로 최고 행정 단위가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행성은 앞에서 했지만 중소성의 추창소임이지만 실제 중앙의 중소성하고 별개 조직이에요. 따로따로 움직여요. 그래서 한계 직할로 움직인대요. 여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이제 정동행성이라는 거 있죠. 원래는 일본의 정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했던 그 기계였는데 이게 이제 일본 정보를 위해도 계속 남아 있어 갖고 이제 고려에 이제 그 설치했던 거잖아요. 이게 별로 실 건 없었지만 그 밑에 인제 뭐냐면 그 이문소가 이제 실권이 강했죠. 그래서 몇 번에 걸쳐 한 3 번에 걸쳐서 부원 세력들이 이 정동행성을 중국의 내리 행성처럼 만들자는 입성 출동을 했지만 결국에는 잘 안 됐죠. 이게 이제 고려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행성은 남송을 멸망시킨 후에 전국주를 설치했다. 즉 남송의 멸망에서 1321년 11개의 행성을 설치했고 수도 군방인 중서성이 직접 가난한 로주를 뒀는데 이를 복이라고 했다. 행성에는 승상을 두어 최고 장관이 하였고 행성 안에 노를 뒀으며 다시 부주현을 을 설치해서 행정장관으로서 몽골인과 한인을 함께 두었으며 정권은 몽골인이 차지했다. 각 노예는 다루같이 우리의 이제 많이 친숙한 용어죠. 다루같이와 총관을 각각 한 명 뒀는데 다루같이는 몽골인 임명이 있고 총관은 한인 임명이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부주현도 다루가치가 장관이 되고 윤이 부장이 되었다. 뭐 이렇게 있고 다루가치는 몽골 진압간의 뜻으로 징기스칸 시대부터 중국과 서역 지방을 설치하여 칸의 대관으로서 주로 정복주의 공부나 진병, 역창 등을 주관하도록 하여 위임한 데서 비롯됐다. 그래서 몽골 제국이 초기의 서역이나 중앙아시아의 강한 정복지를 지배하기 위해 채용한 다루가치 제도는 주로 고립된 중앙아시아의 삼각 도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이 이어져 있는 중국의 농경지대에서는 다루가치제는 맞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중국적인 주연제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한편 군사제도 등급에 따라 있는데 수도 부근에 이제 설치된 대도 부근에 설치는 몽골군이야. 그래서 이때는 핵심 몽골군이고 이때 탄마치군이 있는데 탄마치군은 몽골의 유목민족 구성된 군대를 탄마치군이야. 그다음에 항구는 이제 뭐냐면 북부 지역에 있었던 이제 한족 군대도 이제 뭐냐면 구성된 군대가 항군이고요. 신부군은 뭐냐면 그 남송군대야. 남송군대 항복했잖아요. 그래서 신부군이고 자 이렇게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몽골군은 주로 항제가 있는 수도 근방에 상동에 주둔 서도 군방에 주둔했고 상동 군방은 탈마치군, 항구는 강남 지방, 신부군은 중간지대인데 주로 강북지대에 있어요. 그러면 항구를 왜 강남 지방에 배치시켰고 신부군은 약간 위에 강북 지역에 배치시켰냐? 신부군은 강남에 있는 부대잖아요. 근데 얘네들 항복해 왔거든. 믿질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 강남 지방에 배치하고 자기 근거지에 배치시키니까 나중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강남 지방이 아니라 약간 위인, 상동 밑에 지역인 이 강북 지역에 배치시키는 거야. 예. 그래 갖고 이제 이들의 반란을 막기 위한 거고, 이 신부군들을 나중에 어디에 동원하냐면 고려가 이제 그 일본 원정 있죠. 제2차 일본 원정 때 대규모 동원하거든요. 그때 신부군이 많이 죽어요. 예, 이 신부군이. 예. 자, 이 밖에 이제 정복민으로서 한경을 편성했으며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는 둔전을 설치해서 병력을 일치시켰다. 그다음에 몽골에서 이제 했던 것이 역참제도죠. 역참은 예전에도 있었어요. 중국식 역참제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는 몽골식 역참제도야. 그래서 중국식 역참보다 몽골식 역참이 되게 뛰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려 시대 때도 고려도 독창적인 역참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고려가 이제 몽골에 항복한 이후에 중국식 역참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조선까지 가요. 이 조선까지. 네. 자, 한편 몽골 시대에는 설치한 역참은 원대에 더욱 발달했다. 역참은 육참과 수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국에 1383개소의 참치가 있어. 참치가 역참이에요. 예, 동일한 말이에요. 자, 참치가 있어서 중앙과 지방의 교통과 통신을 신속하게 전달했다. 그래서 이 역참제도 관련된 내용이 2번 정도 시험에 나왔는데 두세 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 역참 부분이.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역참 관련된. 역참하고 이제 그 시박사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죠. 동서교묘 관련돼 갖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명이 너무 짤막하게 됐기 때문에 잠깐 제가 보충을 좀 해볼게요. 네, 404페이지. 자, 역참제 정비 이제 있죠. 네, 그래서 있고 잠깐만. 그죠? 이게 참치제인데 이게 네. 그 역참제에 관련된 내용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경문에 나오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원나라에 다녀왔던 여러 이제 선교사들이나 이제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역참을 잘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참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목적은 뭐냐면 교통 운수, 통신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거고요. 정비는 오고타이칸부터 했죠. 오고타이칸은 새로 건설된 수도 카라코르멘을 중심으로 역참제도를 정비했고 뒤에 이제 쿠비라이 칸은 다시 이제 그 대도를 중심으로 역참제를 또 정비를 했어요. 자, 그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육참, 수참, 해참 아마 수참과 해참은 동일한 거고 구참에서 개썰매 여참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추운데 툰투나 지역 같은데 그런 데 있었나 봐요. 그다음에 이제 역마나 숙식이나 식량을 제공하고요. 그다음 교통 허가증이 폐가 있어. 폐를 지급했다. 그래 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폐를 지급하면 여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폐를 보고 그 당시 이제 말을 갈아탈 수 있고 숙식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제 뒤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줬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역참제가 그 당시 몽골식 역참제가 이제 설치됐죠. 쿠빌라이 칸이 우리나라 이제 항복을 받는 대가로 그 6가지를 요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역참제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역참제. 자, 그다음에 이제 원대의 특수한 경제 정책을 볼게요. 자, 몽골 제국 시대 때 무자비한 수탈 경제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의 정복주의 통치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제 정책에 두드리는 것이다. 그건 유목사의 약탈적 경제 성격이 몽골 제국에 잘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골 제국의 점령지 통치가 갖는 특징은 유목민의 욕구가 그대로 분출된 약탈적 성격과 함께 이와 함께 그런 욕구를 채우면서 정복인 한인의 정통주의 간행을 존중하는 2가지 통치 방법이 서로 대립과 균형을 이루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이원적 성격이죠. 이거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세제 중에 약탈적 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정통적인 그 세제는 원나라 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몽골 한족들의 세금이죠. 양세법 같은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갖고 했다. 자, 원나라 때 세제의 특징이고 이거 원나라 때 세제의 특징뿐만 아니라 상한국의 특징이잖아요. 상한국 세제 특징 보면 그 몽골족의 약탈적 세제와 정통적으로 그 지역의 세제가 결합돼서 이제 세제가 발전됐거든요. 이건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나라 세제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제를 정비한 것은 정복존으로 바뀐 약탈에서 이제 정복존으로 바뀐 태종 때이죠. 왜냐하면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뭐냐면 거기에 지역에 그 체계적인 조세 수취제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세금 제도가 발전됐는데 요 내용들이 인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태종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잠깐만요. 태종 때에서는 아이고 그 이런 이제 그 수치 체제가 인제 어 정비돼 나가는데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서역인을 동원해 갖고 인제 뭐냐 관리 그 관료 체제를 만들고 호구 조사도 했죠. 왜냐하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기 위해서 호구 조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태종은 하북 지방의 한인들에게 호를 단위로 부주를 납부하도록 했고 이들 야유추제금 주관토록 했고 서역인은 정 단위로 하였다.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영경 등지에 신노징수 가세소를 설치했고 각 노에 부세징수를 담당하는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을 주둔시키고 지방에 있는 몽골 왕국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자 이는 지금까지 함부로 인력과 물자를 착취했던 방식을 버리고 정비된 수탈 체제 그러니까 조세 제도를 통해서 정복전 체제를 바탕으로 정복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조세 극대화를 꾀하는 동시에 정복주에 주둔하고 있는 유목민의 독자적인 약탈 체제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중앙 집권을 도모하려고 했다. 자, 이와 함께 효율적인 부주의 징수를 위해서 호구 조사를 실시했다. 호구 조사를 위해서 세제 정비와 병행해서 세종 시대 때 북중국의 통치상의 또 하나의 변화는 한인세우의 세력을 약화시킨 것이었다. 한인세우란 몽골의 금나라 정복으로 정치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자 한초의 자의를 위해 한인 유력자들이 무장 집단을 만들어 행정의 연락을 갖고 있던 한인 유력호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뭐냐면 그 자체 무장 조직을 가지고 있다가 몽골족에서 이제 뭐냐면 오니까 몽골족 침입해 오니까 협력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때 이제 한인 세우대 그 후손들이 금각이라는 이유로 음서나 추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고위직 관료 올라가는 이제 이유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은 이 몽골의 하북 정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고 몽골도 처음에는 하북 지방의 안정을 위해서 한인세우와 손을 잡고 그들에게 군정, 민정, 재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간접적 통치를 맡게 됐다. 그러나 태종 때 들어서 이 호구 조사와 세제 개혁으로 한인 세우들이 갖고 있는 민정과 재정권을 몽골인 군주인 투하 영주에게 넘어가도록 하였고 민중도 군정에 파견된 바로가치가 감독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인 세우의 지휘하에 있는 이 군대를 기초로 한군 만원 아까쯤에 그 여러 가지 군대 중에 여기 한군이 있죠. 이 한군이 대개 보면 한인 세우들의 그 밑에 있었던 그 군대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인 세우 지휘하에 있었던 군대를 기초로 한군 만원을 만들고 세우드는 만호를 임명하여 몽골 제국의 지배하에 들게 하였다. 자, 이와 함께 몽골의 5개 부족으로 구성된 오부 타마처군, 그래서 이제 탈마치군이라고 하죠, 보통. 하북에 주둔시켜 한인 세우드의 군정권을 통제했다. 그래서 이 항군들을 통해서 이 오부 탄마치군을 통해서 뭐냐면 그 한인 군대들을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몽골 제국의 북중국에 대한 통치 정책은 그들의 정복한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지역에도 대체 그대로 적용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종 시대 때 있던 조세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원나라 때 조세 제도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원나라 때 조세 제도는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이원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정통적인 세제와 양세법 같은 정통적 세제와 몽골의 약탈적 세제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고 이거는 사개 칸국 다른 칸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요 자세한 내용은 강자중국사에 있어요. 이거 내용이 밑에는 강자중국사를 요약한 거거든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때 기출문제 나올 때 14년 기출문제인데 이때 나올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원적인 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많았어요. 이원적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라 금나라 때 이원적 통치체제로 해석해갖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이건 아니고 거기 보시면 재정적으로 이원적인 정책을 왜 실시했냐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 동계나 한의종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이게.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보고 정리를 좀 할게요. 요거는 원의 경제 조세 제도는 좀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조세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강북 지역과 강남 지역이 좀 다르죠. 이것도 이제 이원적인 어떤 성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과 강북이 왜 지역적인 특징이 있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인구 중에 토지를 집중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잖아, 곡창지대니까. 여기에 맞춰 갖고 세제가 이제 발전됐고요. 강북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상대적으로 좀 비옥도가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나라 때부터 해서 명나라까지 계속 갔거든요. 근데 명나라 때 양세법 같은 경우에는 요 강남의 토지세를 기준으로 해 갖고 인제 강북을 통합시킨 거야, 이건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인제 특징도 있고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약탈적 성격과 정통적 간행을 존중한 또 이중적 성격,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4년도 기출문에 나왔던 건데, 자 먼저 보면 강북 지역부터 볼게요.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장과 가차를 걸었어요. 세장이라는 것은 중국식 세자, 중국식 세자. 그래서 양세법에서 번영해서 인제 했던 건데, 양세법에서 번영해서 인제 있는데 정세와 지세 두 가지 있고 그중에 제일 무거운 것을 뒀죠. 정세와 지세 중에 이제 그게 무거운데 되게 정세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호가 많은 호,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많은 호는 정세를 뒀고 그에 반해서 지세에서 토지가 많은 건 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근데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호가 많아. 그 호에 이제 성인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주로 정세를 냈다. 정세를. 그래서 둘 중에 제일 부담이 큰 것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주로 토지보다는 어 정세, 성인 남자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정세를 뒀고 집안에. 그래서 집안에서 토지보다는 이 성인 남자가 많기 때문에 정세를 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세와 지세 중에 하나를 고르고 정세를 주로 많이 거뒀고요. 가차 같은 경우에 약탈식 세제를 발행해요. 그러니까 사료와 포온인데 사료와 포온은 인제 사료는 이게 사자가 비단 사자거든요. 비단을 내는 거고 포온은 은으로 내는 거죠, 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몽골식 그 약탈 세제가 발행되고 그래서 인제 자기가 지정된 그 몽골 제후들에게 이 사료와 포온을 내는 방식이 가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온은 나중에 원래 은으로 내는 거지만 교초로 이제 대납을 할 수 있어요. 교초로 이제 하면서 이 교초의 가치 유지 중에 하나가 이 포온 제도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있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인구 중에 토지 비중이 높죠. 예, 성인 남녀. 그래서 토지에 중점적으로 인제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발전됐는데 추세는 인제 문탄세를 걸었어요. 추세는 양세법에 나왔죠. 양세법. 중국식 세제죠. 그래서 양세법이 있고 문탄세는 인제 약탈적 세금인데 이거는 그 토지나 재산의 비례 없이 그냥 인두세야. 성인 남자들에게 걷는 세금이야. 근데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 반란도 일어나고. 왜냐면 이게 못 사는 사람과 가는 사람들 똑같이 걷거든. 어.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금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일어나니까 인제 중단시키고 하세를 도입했어. 그래서 실제로 인제 원나라 때는 양세법 통합됐다, 추세와 하세. 그래서 처음에는 이 문탄세 같은 약탈적 세금을 뒀지만 이게 반란이 많아지니까 없어지고 하세를 도입하면서 이제 하세 추세 양세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해서 인제 한번 정리를 쭉 해 봤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요거에 입각해서 인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남송을 정복한 이후 원의 세법은 몽골 시대 제국 시대와 달라지게 되었다. 자, 하북 지역 같은 경우에 몽골 제국의 세량과 가차를 세법 그대로 적용한 대해 새로운 강남 지역에서는 중국의 세법 양세법을 실시했다. 자, 이와 같이 인제 통일 국가 내에 두 가지 세법이 지역에 따라 실시됐다는 점은 원대 세법의 특성이 있다. 이걸 이원적인 세금 제도라 했죠. 약탈식, 정복식, 정통식, 이원적, 그리고 강남, 강북 이렇게 해서 이원적인 세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장은 정통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세와 정세 중에 제일 무거운 것 중에 하나를 두는데 주로 인제 정세를 두죠, 강국 지역이니까. 가차는 이제 몽골식 세법이죠. 그래서 세장이나 가차는 잠깐만요. 제가 말을 잘못했네. 맞다. 예. 세장과 가차는 몽골 제국이 정복주를 착취하게 만든 몽골식 세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틀려요. 예. 요 문장 자체가 잘못 요약한 거야. 세장은 이거는 중국식 세법이야. 중국식 세제고요. 가차만 이제 해당하는 거죠, 가차. 예. 그래서 가차는 아까 지명한 것처럼 그 밑에 사료와 포온이 있어. 예. 요거 틀린 거예요. 예. 오류야. 이거는 중국식 세제에 한다.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이러한 몽골 제국 시대의 세장과 가차는 원제국에 와서 달라졌다. 이거 뭐야? 세장은 전세와 지세, 네. 그래서 아까쯤에 세장은 정세인데 정세는 매정마다 그 일석을 최고 세월고 후에 정수의 증가에 따라 점차로 세액을 줄이는 거고, 지세는 이제 일모에 따라 이제 하고 논 오승에 따라 토지를 징수한다. 이들 두 가지 세는 매우 단위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정이나 토지 중에 많은 쪽의 조세 부과를 기준했다. 그래서 이게 좀 눈여볼 게 이제 그 정세인데, 정이 많다고 해서 계속 이제 정세를 두는 게 아니라 정세를 두고 이제 정이 어느 정도 있다가 이렇게 더 많아지면 이렇게 좀 약간 완화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완전한 비례세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약간 준비례세? 근데 너무 많아지면 또 많이 걷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따라서 장정이 없어 토지를 가진 호나 토지를 소유하자도 정이 있는 호는 세장이 부담호가 된다. 그렇지만 대개는 강북지역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아도 정이 있는 호가 더 많기 때문에 주로 정세를 많이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차는 사료와 포옹으로 이는 몽골 제국 시대 때 태종 8년에 실시되었다. 다만 원조의 중통 원년의 사료 액수는 종래보다 2배로 증가한 22냥 사전을 징수했다. 포옹도 태종 때 6냥의 세액에서 실시됐으나 헌종 5년에는 사냥으로 감액되었고, 중통 원년엔 중통초를 발행과 함께 은납에서 초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초의 가치가 이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영가하고 뒤에 설명했지만 여기 이제 관련된 것이 이제 뭐야? 폰을 이제 뭐냐면 초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한편 원이 이제 남송 시대 때 강남에 적용했던 양세법은 특수한 사정이 세제 시행상 나타났다. 즉 원은 처음에는 강남 지방에 양세법을 실시한 것이 아니었다. 원의 이제 초기에는 추세, 양세법 중에 추세가 있잖아. 그중에 문탄세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중국의 정통적인 세제를 의미한 거고, 문탄세 같은 거 약탈적 세금을 의미한 거야. 그 기원 13년에는 하세 대신에 각 호에 문탄세, 동전을 부과했다. 이 문탄세는 호세에 해당하며 하세와 그 성격이 달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문탄세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비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세기 때문에 그 재산 상관없이 이제 부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이 강난지의 추세와 문탄세가 강한 것은 추세가 하북의 세장으로 문탄세가 같아서 이제 비유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세는 이제 정통시 세금, 문탄세는 약탈시 세금을 이제 비유한 건데, 따라서 문탄세는 강남에 시행한 것은 원조 특별 세제를 강남 지방에 그대로 적용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탄세는 성종 대덕 3년에 중단되고 하세로 바뀌었다. 그거는 호가 지니고 있는 주호에게 제사를 차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세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게 일률적으로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인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호의 인을 바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간에 똑같이 내.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 호에 인이 많으면 더 많은 세금을 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등 이하의 하호에서는 건드리기 힘든 하호에게는 건드리기 힘든 엄청난 부담이었기 때문에 호강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이나 농민 반려는 그 여기 농민 이 문탄세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그래 가지고 이러한 이제 문탄세를 폐지하고 중국의 양세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하세를 도입해서 이제 추세와 하세와 함께 양세법을 실시했다, 요게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강자중국사 읽어보시는 게 더 뭐냐면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여기는 요약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앞에서 좀 이 세 장을 마치 이제 뭐냐면 몽골식 세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중국 세제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강자중국사에 있는 내용에 요약한 거니까 요약한 걸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더 빨라요, 이 이해가. 자, 그다음에 제세고개와 이제 부역제도를 보죠. 자, 몽골 제국은 전 국민에 대해서 민족적 차별 정책과 함께 민호도 그들의 직업에 따라 분류하고 국가의 요역에 동원하고 있었는데, 이걸 제세고개라고 한다. 그러니까 제세고개는 각 역호마다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역을 부과하는 거죠, 역을.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제세호기라고 하는데, 민호를 다시 군호, 그다음에 참호, 장호, 타포, 음방호, 유호, 의호, 음양호, 이거 직업별로 분류하고,
이들 세습에 의해서 그 신분을 고정시킨 신분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군호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군대에 가는 거고, 참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여창과 관련된 역을 담당하고, 장호는 이제 뭐냐면 그 강인 그 강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장인장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뭐냐면 장인들 얘기하는 거고, 음방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들 관련된 거. 우리나라도 이제 음방호 있었죠. 음방. 유호는 이제 이게 유학을 공부했던 거고, 의호는 의학을 이제 그 한의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업별로 이렇게 이제 신분을 고정시키고 이제 운영을 했어요. 군호는 주로 요역을 담당했고, 참호는 역참을, 타박호와 음방호는 사냥터를 지키고 매를 지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좁은 틀의 민호는 일반 농민들, 그들은 항역과 직역을 담당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들 민호들 여기 여러 개로 있고, 특히 이제 민호 중에 이 좁은 틀, 그러니까 대부분 민호는 이제 뭐냐면 여기 그 농민들이죠. 그 외에도 이 민호, 큰 범위의 민호 안에는 군호, 창호 이렇게 여기 있다. 그래서 각 그 호별로 여러 가지 직역을 이렇게 분류해 갖고 이제 그 구역을 부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 제세호계 중에 특히 중요한 거는 군호와 참호였다. 군호는 일찍이 하북지방의 한인 세우대 부국과 입밖의 원제국의 지배가 확대되면서 정부에 편입된 한인 병사와 그 가족이었다. 그러나 남송을 정복한 후에 남송의 정규군은 신부군으로서 이제 원제국에 편입되었으므로 군호에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군호는 주로 하북지방의 한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군호의 부담은 장비 일치를 자담하는 병정 한 사람을 국가에 제공한 것으로 대단히 가중한 것이다. 국가는 그 보상으로 군원을 내보낸 집안에 대해서 조세를 면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부군 같은 거 믿지 못하니까 세습을 이제 금지하는 걸 막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군원은 한인들만 대상으로 했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있고, 자, 이와 같은 제세국계와 함께 원대 특이한 제도는 악타로다. 자, 이는 이제 주로 이제 상인들 조합이라고 보는,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이제 해가지고 했던 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는 돌고로로 상인조합을 뜻하는 오타쿠에서 이제 유래한 악탈 상인으로, 그는 개별적으로 몽골 황제와 그 다음에 항우를 위해서 영리 사업을 위탁받는 특수상인 집단이다. 자, 이들은 고리대금 상업활동 등 독점적인 해외 무역 등 영리 활동은 이미 징기스칸 시대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자, 이들은 몽골의 황제나 귀족을 위해서 활약했지만, 그들은 또 자신의 이익 추구도 결국 등한시하지 않았다. 특히 악타우의 상업활동 국제적으로 은을 둘러싸고 가야 되는데 10세기 말부터 2, 3세기에서 은이 부족했기 때문에 몽골의 포음에서 거둬들인 막대 은이 악탈산을 통해서 아랍세계에 유출됐다. 이때 포는 이제 은을 걷는 이제 몽골 시대의 특징이잖아요. 자, 이 과정에서 악탈전이라는 자본으로 양고화식이라는 건 뒤에도 나오지만, 양이 새끼를 치는 것처럼 이자가 막 공리로 불어나는 거든요. 고리대금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고화식이나 엄청난 고리를 취했다. 한편 쫄보님의 민호, 그러니까 이제 민호도 이제 앞에서 이제 민호는 큰 범위의 민호가 있고, 작은 범위의 민호를 얘기하고, 군호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군호, 창호, 장호, 타복호 이게 쭉 있죠. 이건데 여기 쫄보님의 그 민호를 의미해요. 대부분 이제 민호가 거기에 속하죠. 자, 민호 농민에게 정해진 이정, 주수, 사장 등 일반적인 항약이나 직역은 원래 원대 요역의 축축이었으며, 이는 중국 역대 요역제도를 그대로 다습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원대 특수 합해제도를 볼게요.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초로 일관했죠. 교초로. 그리고 교초는 분한 집회가 돼요. 분한 집회. 그래서 이걸 좀 약간 설명하면 이제 뭐냐면, 원나라도 초창기 때는 이제 그 뭐냐면 그 교초하고 동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하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동본이를 이제 바탕으로 하고 교초는 이제 약간 보조적으로 이제 하려고 했던 건데, 문제는 이 동본이를 바탕으로 해서 동전을 찍어내는데 동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동이. 그래서 약간 찍어내고 이거 폐기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교초 중심으로 바꿔버려. 교초 중심으로. 예. 그리고 이제 교초는 처음에는 이게 은퇴안이 가능하도록 이제 하는 정책을 하려고 했거든요. 은퇴안.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 은을 보관시켜 놓고 그걸 바탕으로 교초를 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초의 안정성을 이제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게 초창기 때만 좀 됐고 이게 잘 안 됐어. 왜냐, 남송 원전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교초를 무자비하게 찍어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은퇴한 제도를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안 되고 실제로 이때 그 대부분은 불태한 집회였다. 어 그래서 요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을 청원에 하려고 했지만 동본이 정책을 했다가 동이 부족하니까 안 되고 교초 넘어갔고, 교초도 은퇴를 하려고 하다가 약간만 찍어내고 돈이 더 많이 찍어낼 필요가 있으니까 은퇴를 폐지시키고 불태한 지표로 넘어갔다. 이렇게 인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중국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에 거기에 보면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인데 우리가 인고 수준의 공부해서 여기까지 볼 필요 없고 간단히 이 정도만 파악을 해 두고요.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인제 세조 때 인제 뭐냐면 중통 원복 교초를 인제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교초에 이제 너무 많이 발행하니까 이 가치가 인제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영가와 그다음에 그 아까 침에 그 뭐죠? 영가하고 촌압. 그래서 인제 촌압 같은 두 가지 제도 때문에 그렇다. 그 영가 같은 게 소금 전매제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 전매제에 관련돼 있는 내용이 영가군요.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인제 한번 요렇게 있고, 잠깐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자 원은 이제 중국을 통치하는 동안에 지폐에 일관된 통화 정책을 취했는데 이는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화폐 정책이었다. 자 중국의 지폐는 북송 때 사천 지방에서 민간이 발행한 교자의 그 기원을 찾고 있는데, 북송 정부는 이를 본받아서 지배 정부 발행 지폐를 정착시켰다. 그래서 원의 지폐는 송나라 금의 제도를 가져온 것이다. 몽골 제국에서는 교초가 발행된 것은 금이 망한 직후인 태종 8년 이후다. 이때 교초는 금나라가 지배했던 하북 지방에만 유통이 한정되어 있고, 또 민간에서도 한인새우도 교초를 발행했으므로 제도도 아직 완비되지 못하였다. 원의 교초가 전국적으로 유통되면서 국가제도 정착한 것은 세조가 발행한 중통 원년에 발행했던 천하통행 교초이다. 예. 그래서 이걸 인제 발행에서 비롯된 것이, 이것이 은본위의 중통 원본 교초라고 바뀌면서 교초에 의한 교환의 매개체가 됐다. 이거 줄여서 인제 중동교초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중동보초 또는 중동교초, 이렇게 중동이 아니라 중통교초, 중통보초라고 해요. 보초하고 교초는 동일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있는데 이 은본위의 중통 원본 교초, 중통 교초는 처음에는 이제 은본이 태안제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은본이 태안이 계속 유지될 수 없고 하니까 이게 불태안으로 바뀌었고요. 그 후부터는 계속 불태안이에요. 예, 불태안. 예. 그래서 인제 바뀌면서 교초에 의한 교환의 매개체계가 인제 확립되었다. 자 중통 원본 교초는 그래서 인제 발행 배경이 있는데, 자 발행하고는 원제국의 초기에는 동전 주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발행에 수반한 지폐로 대체한 거다. 그래서 원나라도 처음에 동본위 정책을 해 가지고 뭐냐면 동전을 발행했지만 동이 되게 부족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금 발행을 하지 않고 대신에 인제 보초로 넘어가죠. 교초를 해 갖고 중통 원본 교초를 발행을 해요. 자 다행히 원의 초기에는 동전을 주저하지 않아 화폐의 절대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중통 교초의 신용도가 높았고 발행가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유지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잘못된 징수가 있죠. 원의 초기에는 동전을 발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발행은 했어요. 발행은 했는데 동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예. 그래서 요거는 좀 잘못된 문장이야,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인제 그 중국의 역사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읽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발행했던 동전도 그 사진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자 하여튼 있고 발행가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성공적이었다. 그게 교초도 납부하는 포원은 이 포원이 이제 은납이었잖아요. 은납이 포원이 은이죠. 근데 이게 초납으로 바뀌어. 자 초납의 세액이 연간 300만 간으로 못 들었기 때문에 매년 300만 정도의 교초가 국가에 회수되어 교초의 신용도를 높여주는 원인이다. 그래서 포원을 초납화시켜서 교초의 신용도가 올라갔다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요 앞 문장보다는. 예. 그래서 있고 원은 교초의 순조로운 유통으로 자신을 갖게 되면서 지폐 본위의 통화 정책을 일관했다.
그러나 이 화폐 수요와 국가 재정이 메우기 위해서 해마다 교초를 남발하면서 화폐 신용도가 떨어져 지난 24년 중동 초가 그 뭐냐면 가치가 5분의 1 정도 폭락하였다. 자, 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동 초의 발행을 중단하고 새로 지원 교초를 발행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화폐 수요와 국가 재정인데, 자, 특히 이제 그다음에 남송 정벌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국가 재정이 늘어나죠. 그래서 인제 은본위 태안 제도를 폐지하게 되고, 그리고 어 불태안으로 발행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폐를 뭐냐면 더 많이 발행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용도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요걸 좀 약간 다운시켜서 지원초로 해요. 지원초는 인제 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일간의 지원초, 이거 중동초 5 간호 평가전에 이걸 그 뭐라고 하냐면 리도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제 발음이 정확하지 리도미네이션이라고 해서 그 경제학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나라 이제 화폐 나니까 이게 만 원, 이게 만 원이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뭐 1,000원으로 다운해 가지고 새로 지폐를 만들자,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요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지원청 발행후 지폐에 대한 위기가 조금씩 회복했으나 교초에 대한 신용은 회복하지 못한 채 원말까지 지원초가 유지됐다. 그런데 원의 교초 액수가 남성 정부를 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교체 신용도가 떨어짐에도 100여 년간 화폐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영가죠, 영가. 그래서 원의 소금에 관한 세, 즉 영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금도 그 당시에 전매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에 세금이 붙겠죠. 그러니까 소금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인제 뭐냐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뭐냐면 소금을 살 때, 구입할 때 뭘로 사냐면 아 교초로 사용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교초만이 뭐냐 소금을 살 수 있도록 한 거야. 이 높은 그 소금 그을 교초만이 인제 뭐냐면 소금을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 체제가 유지된 게, 지금 석유는 뭘로 살 수 있죠? 달러만 살 수 있잖아요. 팩토 달러 시스템이죠. 마찬가지야. 그래서 전매제하에 이 부과된 그 높은 세금을 부과된 소금을 교초로 사게 함으로써 이게 뭐냐면 이 교초가 계속 교환 가치를 갖도록 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초납도 있죠. 초납. 그래서 초납을 해서 인제 호응을 초납을 받아서 또 가치를 유지하게 했고, 그래서 원은 남송 정벌 이전에는 초납에 의한 포로, 이후에는 영가에 의한 교초의 폭락을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의 1세기 때 불안 지폐인 교초만으로 통화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다. 요때 말하는 처음에는 은본위 태안 제도였지만 남송의 정벌로 해 갖고 이게 태안 제도 유지하지 못하니까 계속 그때부터는 불안 지폐로 나갔다고 했죠. 요걸 얘기하는 거야. 1세기 통의 불안 지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거 뭐 요게 은본위 중통 원보 교초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불안 지폐가 나오냐. 이건 뭐냐면 초창기 때만 그런 거고, 남송 정벌 과정에서 지폐를 많이 발행하면서 더 이상 이게 뭐냐면 불안 그 태안 지폐 가치를 유지 못하니까 불태안으로 바꾼 거야. 이거는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베트남 전쟁 때 많이 찍어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금태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 지폐 그 금태안 지폐에서 폐지하고 불태안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와 연결시켜서 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원나라 멸망의 경제 요인은 지폐의 남발을 찾을 수 있고, 135년 동안 이르면 지폐 유통은 거의 정지 상태에 있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거 유통됐다고 해놓고는 여기는 또 정지 상태에 있었다, 이해가 안 되는데, 말기 때 거의 정지 상태에 있었다, 뭐 그 얘기 같아. 요거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어받은 게 명나라 때죠. 예. 명나라 때도 보면 원나라 은근히 까면서도 원나라 제도를 좀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집회제도야. 그래서 홍무제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 집회제도를 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동전하고 그다음 지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 이게 원나라 초창기 때 정책이야. 그걸 받아들였는데 이게 동전은 이제 어느 정도 사용되죠. 이거는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지폐, 이건 이제 보초라고 하죠. 또는 교초라고 하는데 이건 사용이 안 됐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명나라 때 이 지폐가 아무 교환 가치가 없는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나라 때는 이게 뭐냐면 초납이 됐고, 아니면 영가에 의해서 소금을 살 때 꼭 그 지폐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전혀 그런 교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결국에는 명나라 초기 때는 잠깐 실시했다가 안 되니까 폐지되고, 대신에 인제 뭐냐면 은본위 정책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은납을 이제 하도록 하면서 은분리 정책을 하게 되는데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하여튼 요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홍보지 화폐 정책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면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8번입니다. 예. 마지막인가요? 네, 세 번째 인증번호. 세 번째 인증번호는 68번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 볼 게 뭐냐면 원대 동서문화 교류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것도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것도. 예. 그래서 인제 있는데 요거 읽기 전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읽고요. 한국인의 중국사 관련된 내용만 좀 읽고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이렇게 페이지가 안 나와? 230 페이지. 예. 한의종 관련된 몽골 내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한의종이 유목제국 관련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원나라 그 정보 강조나. 그래서 인제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금나라 세테갈갈 무력의 외몽골 지역에서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족이 도전 발응해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대정복 전쟁을 수행했다. 몽골족은 당대에는 흑룡강 지류인 실칼캉 발음하기 힘든데 실칼카강 부근에서 유목했던 소부족이었는데,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초창기 때는 내몽골이나 저 만주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그 민족이라 했죠. 여기도 유목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유목이 아니라 수렵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위구르 제국의 붕괴 후 바이칼 남방에 오노강, 카로강 유역으로 이주해 앞에서 얘기했던 구족 달단이라는 민족이 어 이동했는데 그 안에 몽골족도 포함돼 있죠. 자, 그래서 요 금에 복속하고 있었다. 자, 금이 흥겨할 무렵 몽골 공원의 동쪽에 타타르족, 남쪽에 옹코트족, 그래서 서쪽에 케라이트족, 서북쪽에 메르키드족, 서쪽에는 오일라트족들이 여러 유목부족들이 패권을 다퉜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범몽골족이 속하는 족들이죠. 12세기 후반에 몽골어로 최고의 새로 만든 인간이라는 뜻으로 태무진이 몽골족 내부를 통일했고 징기스칸이라고 칭했다. 그는 이후 주변의 몽골계의 그 투르크 부족들을 몽골계와 투르크계 부족들 격파해 1206년에 쿠비타이는 전 몽골 부족에 의해서 다시 칸으로 추대됐다. 그래서 얘는 그 몽골족을 통합한다는 칸으로 즉위했고, 그다음 범몽골 계통을 통합한 다음에 칸으로 즉위하게 되죠. 예, 두 번 즉위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몽골을 통일한 징기스칸은 이후 매년 서와 금을 공격해 물자와 가축 및 인원을 약탈했고 1215년에는 금의 수도 영경을 점령했지만 곧 하나무 물러났다. 금은 수도 항하 중류 유역을 그 번랑으로 옮겨, 이 번경이죠. 오늘날 카이퐁 옮겨서 몽골의 압력을 완화하려고 했다. 동방을 거의 장악한 후 몽골족의 공격은 서방으로 향했는데 이미 서유에 나이만 대신 나이만 왕국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이만 왕국을 격파하고, 이 나이만 왕국은 서유가 있을 때 이제 몽골족에 쫓겨났던 그 나이만의 그 쫓겨났던 이제 어떤 누구야 타타르족인가 하여튼 그 나이만족의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서유를 몰아내고 여기 나이만 왕국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나이만 왕국을 격파한 거야. 그 징기스칸은 1219년 수소 대군을 이끌고 서방 원정에 나섰다. 당시 중앙아시아 최대의 강국은 아무르강 유역의 호레종 왕국인데, 자, 이단 계통의 왕조야. 이 왕조도 몽골족은 파죽지세로 호레종 왕국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1225년 남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까지, 서쪽에는 카스피해를 거쳐서 남러시아에 이르는 중앙아시아의 거의 전역을 지배해 두었다. 기한한 징기스칸은 1227년 서한을 멸망시킨 후 나가서 금의 공략을 깨다가 중대 사망했다. 요거 잘못된 문장이 되겠죠. 사한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사한을 공격해서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는요. 자, 징기스칸의 정복 싸움은 자손에 이어져 오구타이 칸이 결국 1234년에 금존을 멸망시키고 항하 유역의 지배를 아래 뒀고 서방 원정군은 러시아에서 동유럽까지 석권했다. 그는 요왕 시대 후손이었던 야율초제 등을 등에 의례를 제정하고 집회를 발행했으며, 자, 여기서 야율초제를 등용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오고타이 칸이 아니에요. 이거는 징기스칸 때 등용했던 인물이야. 그리고 오고타이 칸이 계속 때 이제 계속 그 오고타이 칸이 있었던 거죠.
그때 즉위 등용했다는 거는 좀 표현이 그렇고요. 징기스칸이 등용했다가 오구타이까지 계속 있어서 그 몽골의 정책을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제 집회를 발행했으며 자 세법을 이제 정비하여 정치 체제의 기초를 마련했다. 네 카라콘을 수도 정해 도성을 건설했다. 자 그래서 이때 집회라는 것은 앞에서 이제 얘기한 그 몽골 그 앞에 그 뭐죠? 교초죠, 교초. 교초에서 중통초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초창기 때 인제 교초를 발행했는데 초창기 때 교초를 얘기해요. 중통청 전에 교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도성을 중심으로 몽골 제국의 전역을 도로를 건설했으며 각 도에는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잠치, 역참을 이제 했는데 이게 여기는 잠치라고 돼 있고 이걸 참치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이게 동일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하여튼 잠치를 이제 설치해요. 여행하는 사람들의 공용을 숙박과 역마를 제공했다. 이렇게 있죠. 예. 몽케칸 때는 서아시아의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몽골 제국의 영역은 동해에서 남러시아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제 있는데 이렇게 있고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이 도성을 중심으로 몽골 제국의 전역에 도로가 건설됐으며 각 도로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게 잠치, 예 잠치 맞아요. 예 잠깐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잠치가 설치되어 여행하는 사람들의 공용으로 숙박과 역마를 제공했다. 이렇게 있고 잠치를 역참이라고 하죠. 동일한 말이에요, 역참은.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예. 그다음 몽케이칸 때는 그 서아시아의 아바스 왕조를 무너뜨려 몽골 제국의 영역은 동해에서 남러시아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인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대영역은 몽골의 간섭에 따라 징기스칸 자제들에게 분할되는데 몽골의 옛땅과 하북은 몽골 황제의 직할령이 되었고 남러시아의 이제 키차크 왕국은 장자 바투에게 서아시아 1 왕국은 막내 투르의 아들 훌러구에게 또는 서투르키스탄의 차카타이 왕국 둘째 차카타이에게 그다음에 동투르키스탄의 오구타이 왕국은 오구타이 장손에게 계승되어 분할되었다. 자 이제 몽골 황제를 종주로 하는 대제국이 출현하게 됐다. 자 이러한 이제 대정복이 이제 가능했던 것은 우선 압도적으로 강력한 군사력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반은 천호 백호제를 인제 및 이를 기초로 구성된 약 10,000명의 캐시라는 친위대 무력 덕분이다. 천호제나 백호장은 부족회의에 선출된 부족장이나 시족장과 달리 징기스칸 개인에 대한 충성이 강했던 군사족이다. 그러나 오로지 이제 몽골족의 엄청난 무력에 의해서만 대정복이 이뤄진 건 아니었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당시 아시아 내륙 대상로에 활동하고 있던 이스란상이었다. 자 그들은 몽골군에 대한 군수 물자를 보급하고 적 적정에 대한 이제 척보 활동했으며 외교 사전의 역할을 하는 다방면에 인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스라엘 상인들이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요 이스라엘 상인들이 그들 입장일 때는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지배자들이 통치하는 것보다는 한 개의 국가가 통치하는 게 낫겠죠. 그래야지 자신의 이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금도 딱 한 사람만 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몽골이 인제 세계 제국을 확장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집단들이 이스라엘 상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몽골의 무력에 의존한 완전적인 대상로 확보가 그들의 목적이었으며 양자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 몽골군은 정복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인명을 살생했을 뿐만 아니라 정복한 도시에 많은 약탈을 당했지만 제국 건설의 기초가 되는 전문 직능이들은 철저히 확보했다. 기술만 있으면 이들은 이제 살해하지 않았죠. 자기 편을 끊어들였어. 그 대우도 해 줬고요. 또한 몽골족의 서아시아 정복으로 인해 이슬람과 페르시아의 결합은 을 가져와 원조의 중국집에 큰 영향을 뭐냐면 미쳤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원조 몽골족은 그 당시 서역 원정 과정에서 이슬람과 그 페르시아 투르크계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나중에 혼연이 일어나죠. 예. 요거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원조의 건국과 이제 강남 지배를 볼게요. 자 몽골 제국은 금조를 멸망시키고 해수 이북의 하북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는데 소수의 유목민족이 이 강대한 농경지대를 통치하는 데 어려움을 직면하게 됐다. 당시 하북에서는 금조 말기에 혼란을 틈타 성장한 한족 출신의 군벌들이 활보하고 있었는데 이들을 보통 한인세우라고 하죠.
이 때문에 이 몽골족들은 요충지에만 군대를 주둔시키고 다루가치의 감독관을 파견한 한편 현지의 지배는 이들의 한인 세우들에게 위임했다. 그냥 초창기 때 얘기고요. 한인 세우들도 아까 지명처럼 지배권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다 이제 그 몽골족들에게 위임을 하죠. 예. 자, 오고타이 칸은 1233년에서 1235년 두 차례에 거쳐서 호구 조사를 통해 직접 지배를 깼지만 여기에 등록된 호구 모두가 칸에게 기속된 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오고타이 칸 말년에 몽골의 서아시아 정복 과정에 협력했던 이슬람 상인이 국가와 유목국 영주의 재정을 개입하게 되는데 이들 상인은 이제 투르크로 아까쯤에 설명 오르타크라고 하죠. 이걸 약타로라고 해요. 약타로인데 이에서 이제 대개 유목 영주의 봉지로부터 조세의 징수와 국가 재정 수입도 첨부받았다. 한편 고리대를 통해서 하북계 농민들 가혹한 수탈 장행에 원성을 자제했는데 이거 아까 치면 좀 이제 그 양의 새끼를 친다 해서 양고화식이라고 이제 하는 고리대들을 했죠. 요 악타로가. 예. 자, 그래서 따라서 하북 통치는 쉽게 달성하지 못했다. 자, 오고타이 칸의 사망 후에 일어난 계승 분쟁으로 1251년 그때 이제 계승 분쟁은 아까 키우카하고 그다음에 바투의 원정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밑에까지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1252년 막내에서 투르의 장자 몽키가 있는데 중국 지배의 제국을 깼다. 키우카 바투 다음에 두 번째 2차 아니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난 계승 분쟁과 관련된 내용 같아요. 예. 그는 오르타크 상인의 활동을 구제한과 동시에 앞에서 이제 오르타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큰 동생이었던 쿠비라이는 농경지를 다스린 총독의 임명에 본격적으로 남송 정부에 착수했다. 일부 한족 지식인들 보좌를 받은 쿠비라이는 그날 남성의 강한 저항을 의식해 티베트와 사천을 공격한 후 운남의 대륙을 멸망시키고 베트남의 침공까지 이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거는 남송이 이제 그 당시 그 오고타이 칸 때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이 뭐야 몽케가 이제 공격하다 죽거든요. 남송 정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남송 정부의 작업을 쿠비라인이 뭐냐 이어받아요. 그래서 쿠비라인 입장을 때 남송을 계속 공격하는데 물론 나중에 끝내 공격했지만 그 후방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피한 거죠. 후방인 베트남 북부 지역을 공격을 해갖고 여기를 이제 점령하면 양쪽에서 공격받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베트남을 3번에 거쳐서 공격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걸 다 물리쳤죠. 그때 쩌낭조식이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 베트남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뭐냐 쿠비랑 칸 때 이제 내용이고 요때는 이제 아닌 것 같아. 그 몽게칸에 이제 즉위하는 과정에서 뭐 쿠비라인에 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뭐 그 왔다 갔다 섞여 있거든요. 예, 뭐 이렇게 있고, 자 하여튼 있고 이거는 뒤에 얘기야. 뒤에 이 부분은 1259년 사천에 출전했던 몽케칸이 사망하자 수도의 칼라콘에서 막내 동생 아리푸케를 옹립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쿠비라이는 먼저 선수를 쳐 남성과 강화조약을 맺은 후에 1260년 개평부에서 수수도 카네지를 올랐다. 수도를 영경을 옮겨 대도로 삼았고 1271년 대원이라는 국호를 정했다. 자, 이 명칭이 역경에 지구에 나오는 지구에서 이제 따온 명칭인데 명칭에서 이제 보듯 쿠비라이 칸은 유목적인 정치 이념을 벗어나서 중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유형의 통치 체제를 구성했다. 그 역경에 보면 원이라는 그 국호가 있죠. 그 원이라는 말자, 으뜸 원자. 예, 그래갖고 있는데 역경을 주역이라고 또 해요. 주역이라고. 예,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4년 만에 아리푸케 등의 내분을 평정한 쿠비라이 칸은 남송에 대한 침공을 재개해 1276년 수도 이만을 공격했으며 1279년에 남송의 자녀 세력들 모두 진압했다. 자, 쿠비라이 칸에 의해서 남송의 멸망으로 그 원의 국가 기반이 농경지대인 중국 옮겨졌지만 이상은 여고 징기스칸에 의해 창설된 몽골 유목 제국의 분열을 가졌고 그때 오고타이 항구의 카이투칸 앞에 오고타이 칸하고 이제 차카타이 그다음에 앞에 이제 그 키차크 왕국이 이제 결합돼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쿠비라이 칸의 몽골 제국의 종주권에 그 뭐냐면 도전했다. 이 항쟁은 약 40년간 결탁되어 1303년에 되어서 종결됐고 그 결과 4개 항국이 분리 독립하게 되었고 원제국 내에 중국의 비중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개 항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안에 이제 3개 항국이 분리됐고 이란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 그 전에 분리돼 있었죠. 아리부케 이제 할 때 훌라그가 이제 거기 자기 형을
지지해 줬잖아. 그 과정에서 인정받은 거잖아요. 예. 중국 정역을 장악한 원은 중국 내에 그 통일적인 지배 체제 구축에 진력했다. 우선 한인 세우대 유효했던 이제 하북 지역에 대한 민정권과 군정권을 해소해 거주 이주민들의 직접 지배를 했고, 이어 영경으로 수도를 옮겨 대도라고 했고, 이 대도난말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대칸이 사는 동네, 대칸이 사는 도시라는 뜻이죠. 중앙에는 민정을 담당한 중서성과 군정을 담당한 추미선, 감찰기구로서 어사대를 두었다. 그리고 지방에는 중서성의 출장 기관이었던 행중서성을 뒀지만 실제로 중서성, 중앙의 중서성과 별도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다 한계에 직속돼 있어. 그래서 이 행중서성은 약칭해서 행성이라고 하며 원이 멸망할 때까지 11개가 설치됐으며 현재 중국의 지방행정국이 성의 기원이 된다. 행성 안에 노부주현을 두고 관료제에 기초한 중앙집권 지배체제를 정비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원대 사회경제 한의종 관련된 내용을 읽고 그다음에 동서교육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강의 듣는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